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가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폭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또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은퇴했을 때 여기 지금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식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파이어족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되게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뭔가 부동산이나 뭐 코인으로 돈 벌고 이렇게 그 회사 그만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에 다시 다니더라고요. 다시 다녀요. 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되게 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너무 늙는 것 같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남들 다 일할 때 자기 혼자 집안에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으니까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 다시 직장으로 복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부터 되게 좀 다시 밝아졌다고 해요. 이게 회사를 저도 이제 그만둬보고 나서 이제 느꼈는데 이 9 to 6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이게 아까 할 일을 준비해 놓고 퇴사를 하지 않으면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다 이 낮 시간에 무언가 다들 바쁘게 뭔가를 하거든요. 애들도 뭐 이제 학교도 가지만 뭐 아내도 다들 뭐 할 일들이 다 많기 때문에 나 빼고 세상은 다 바쁜데 나만 이제 혼자 여유로운 느낌? 맞아요. 그거 즐거운 건 한 달 정도? 그다음에 이제 다들 뭐 해라고 전화해봐야 다들 뭐 일하든지 뭐 다들 자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무언가를 할 거를 찾아놓고 준비하고 은퇴 준비를 해놓고 이제 퇴사를 하셔야지 단순히 나 돈 벌었다 해가지고 퇴사해봐야 할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생활을 하는 게 낫다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되게 자산이 많은데 비슷하네요. 자산이 많은데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자 내야지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그만둬서 뭐 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동안 약간 좀 게을러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구내 식당을 하나씩 다 투어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직장인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바쁨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가서 구내 식당 가서 먹었는데 정말 그게 뭐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SK를 갔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거기를 되게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 회사를 다니는 게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SK 다니실 마음이 막 갑자기 드신 거예요? SK를 근데 저는 이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직은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쫓겨날 것 같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정말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시면은 뭐 이순재 이렇게 연예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하시잖아요. 계속 일하시고. 그 분도 제가 들었던 말이 그 자기가 이 연기를 안 하고 쉬는 순간 자기는 늙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도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그 송혜 선생님도 자기의 원동력은 이 전국 노래자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떤 뭐 해야 할 일, 자기를 찾아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행복이고 그게 어찌 보면 사는 낙인데 그런 거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직장인들은 맨날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지만 막상 쉬면 그게 또 되게 또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는 연차는 한 15일, 20일 있으니까 좋은 거지. 365일이 연차면 마냥 좋지는 않다. 맞아요. 그거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도 회사 그만둬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맨날 놀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긴 해야죠. 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다. 그렇죠. 물가는 뭐 계속 올라가고 최근에 뭐 요즘 물가 올라가서 진짜 비명이 나오는 거는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요즘 돈의 가치가 정말 급속도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려면 자산이 지금 빠르게 지금 빠지는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그만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겨내려면 투자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회사 구내식당이 네. 원래 5,000원인데 네. 갑자기 6,000원이 되더니 네. 갑자기 7,000원이 됐어요. 네. 뭐 거의 1.5배가 오른 거죠. 네. 근데 이상하게도 네. 구내식당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나가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더 비싸고. 더 비싸니까. 네. 딴 데는 뭐 막 베트남 쌀국수 하나에 지금 막 12,000원, 13,000원 하니까 원래 그게 한 8,000원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1년 반 사이에 5,000원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내식당이 1.5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게 7,000원으로 올랐는데 그렇죠. 그럼 더 좋아져야 되는데 원가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메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냥 되게 불만이 많으시네요. 네. 먹는 거에 되게 불만이 많으시네요. 아, 네. 그래서 바나나 먹고 있어요. 바나나, 네. 바나나로 점심을 드신 송희구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대요. 식자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00원도 원래는 더 올려야 되는데 한 8, 9,000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막았겠죠. 구내식당이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먹을 거 너무 비싸져가지고 뭐 중국집 가도 막 다 10,000원 넘고 다 넘죠. 다 넘고 이러는데 그 진짜 요즘 직장인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더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장이 뉴타운 이런 거 청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문 휘경 이쪽 뉴타운도 청약하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2평이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분양가가 강북에서 10억 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10억짜리가 분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반포의 원베일리 거기에서도 지금 공사비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분양가는 로또 분양은 없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죠. 제가 지금 건설사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체감을 하고 있는 게 공사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부터 짓는 신축하는 것들은 과거의 가격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지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이제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김치찌개가 진짜 10,000원에서 7,000원에서 10,000원이 됐는데 다시 10,000원에서 5,000원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참 어렵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회사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그 회사 안에 종업원들 임금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자산을 사두지 않으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오나요? 여기서는 일단 이건 미국 책이기 때문에 주식을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주식. 그 나머지는 뭐 채권, 부동산, 리츠, 저작권, 엔젤 투자 그리고 마지막에 농지가 있었습니다. 농지 전문이시네요. 토지 전문. 제가 농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농지는 뭐 핵폭탄이 터져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없다. 제가 그 신조로 되게 농지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스태포드 경제학과 나온 게 확실하다. 거기서 알게 됐죠. 근데 이 농지 투자는 사실 직장인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고 우선 좀 너무 막연하거든요. 막연하죠. 막연해서 공부를 좀 많이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아파트는 실거래가도 뚜렷하고 그리고 역과의 거리, 직주 근접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오픈북이라면 이런 농지는 사실 그냥 진짜 시험이거든요. 시험도 되게 막 좀 숨겨져 있는 시험이라서 주관식 같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풀어야 돼요. 대신에 그렇다는 말은 가치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싸게 잘 살 수도 있고 좀 가치가 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단기간에 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모로 좀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그리고 이 저자가 주식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바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참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우선 환율 걱정도 없지. 맞아요. 그리고 미국 그 초장기 우상향하는 그 주식에 그냥 넣어놓으면 되고 기업들도 다 세계 1등인 것들도 너무 많고 그냥 제일 쉽게 그냥 코카콜라만 사도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종목이 S&P 500이거든요. 네. 상위 500개를 이렇게 담아둔 거를 네. 사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의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네.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이 개별 주식 사지 말라고 그러죠. 맞아요. 개별 주식 사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약간 신뢰감이 좀 생겼습니다. 스탠포드구나. 네. 아니, 이게 개별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게 초보자분들의 보통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주식 공부해야지 하면서 자연적으로 삼성전자를 사잖아요. 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렇게 해서 샀다가 이제 막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개별 주식을 사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가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이게 그 다우지수 그리고 뭐 나스닥 이런 데 상장이 된 회사들이 꽤 많은 회사가 많대요. 네, 그래서 그 통계에서 벗어나려면 상위 주식에 있는 것을 모아둔 것을 사는 게 네. 훨씬 더 이득이다. 지수에 투자를 해라.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평균에 투자하는 게 재미없고 지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걸 매번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평균이라는 건 상위 50%의 값인 거잖아요. 그리고 S&P 뭐 500이라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회사들을 또 추려놓은 거니까 그 정도를 이기는 거를 나라는 일반인이 매번 맞춘다는 게 사실 좀 어렵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그냥 장기적인 우상향 하는 그 시장에 그냥 베팅하고 나는 본업을 하면서 아까 그 첫 번째 원칙 나는 아직 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소득을 늘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집어넣는 식으로 하는 게 그 주가를 분석하고 막 차트 분석하고 회사 분석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지수 투자하고 소득을 더 벌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집어넣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 뭐 아까 말한 저작권 뭐 엔젤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지만 뭐 당장 초보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뭐 주식이 조금 낫기는 하겠죠. 네, 이게 미국 주식이 네. 그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은 그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세계 1위 기업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력도 높고. 네. 그리고 이제는 해외 주식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환율도 뭐 조금 뭐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거를 동의를 한다면 저는 미국 주식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저도 뭐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좀 맞지 않나. 네. 한국 주식도 좋지만 뭐 그냥 속편한 직장인 투자라면 저는 뭐 그냥 미국 지수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농지. 아니면 토지에 농지가 최고죠. 하는 걸로. 그리고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는 자산도 있죠. 요즘에 되게 그 아트 테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 보거든요. 왜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제 느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연극을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그 티켓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50만 원이 진짜 아깝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5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개별 인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미술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뭐 미술품이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이게 판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와 그리고 구매자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지만 내가 돈 벌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동성도 우선 클 수도 있고 그 시장 자체에 내가 참가하는 게 과연 유의미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금이랑 가상화폐 이런 것도 뭐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그걸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굳이 거기에 참가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판이 크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닉 매귤리라는 사람이 사실 통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금과 가상화폐와 미술품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거를 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아직은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안 대비 아주 좋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투자해라. 그리고 자주 투자하라. 사실 젊을 때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워렌 버핏도 10살 때부터 주식 투자했는데 사실 젊을 때 시작해서 오래 장기간 투자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부자 되기 쉬운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이를 좀 어느 정도 좀 먹고 나서부터 투자하면 젊을 때 시작한 사람과 이 수익률을 따라잡으려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돼서 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당구장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알바하면서 그 당구장 사장님이 그 건물 주셔가지고 나도 이런 건물 갖고 싶다. 그때가 53억인가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그거 지금 250억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냥 술만 드셔도 200억 버셨어요. 그러네요. 200억. 20년 동안. 짜장면은 사드셨나요? 20년 동안 200억을 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젊을 때 이미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 이 격차를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빨리 시작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참 어렵다는 거는 반대로 지금 20살이거나 뭐 아니면 이제 막 25세, 30이신 분들은 정말 지금 저축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40, 50, 60대에 돈이 막 불어나는 건데 지금 뭐 의미가 있나? 지금라고 생각하시면은 정작 나중에 돈이 불어나는 시기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안 불어나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되게 조급해졌죠. 네, 투자 막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뭐 SNS에서 몇 억으로 얼마 벌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돈을 버신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뭔가 다 이렇게 어딘가에 묻어 두셨던 분들이 지금에야 이렇게 빛을 본 건데 마치 막 단기간 만에 이렇게 막 몇 배 뻥튀기 되고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자극적인 투자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막 코인에 막 몇 천씩 집어넣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있긴 있겠죠. 뭐 한 3년 만에 뭐 100억, 200억 번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아니죠. 대부분은 다 이제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조금씩 불어나서 나중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워렌 버핏도 뭐 거의 자산의 대부분이 뭐 60대 넘어서 번 건데 그 전에 번 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늘어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고 그렇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빨리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또 투자 경험을 쌓아야지 나중에 또 늘어나는 거고 잃지 않아야 되고 계속 찬찬히 좀 불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책에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마케팅 어떤 회사 대표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막 광고도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광고랑 마케팅은 뭐예요? 하니까 일찍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찍 먼저 해라. 먼저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은 마케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거와 좀 연결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투자하라.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투자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적립식 그 투자처럼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100씩 40년간 그냥 무지성 사라. 그게 웬만한 걸 다 이겨버린다. 그게 뭐 여기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저점을 잡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점 잡는 거는 어렵고 특히나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그 하락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승기가 더 길고 하락기는 짧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그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보면 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2010년 그때는 10억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20억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사두신 분들이 훨씬 더 투자를 먼저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과 13년 사이에 발생한 상황인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물론 모든 게 다 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게 자산이라는 거, 소득 창출 자산이라는 거를 사서 장기적으로 잘 골라서 사면은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맞다. 라는 게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을 매달 적립식으로 이제 사라. 그러면 이제 승리한다.
라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굳이 적용한다면은 뭐 우리도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한국 주식을 뭐 매달 적립식으로 살 수도 있겠죠. 이제 물론 시장 상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막 잡아서 뭐 살까 말까를 하기보다는 매달 꾸준히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그랬다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달 사 모으시는 게 있나요? 저요? 네. 저는 매달 사는 거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주식 말고는 사실 매달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대신 그런 건 있죠. 돈이 모이면은 모이는 족족 부동산을 샀죠. 모이는 족족. 네. 네, 그러다가 이제는 세금 내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그래서 요즘에 모이는 족족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되게 그 에스컬레이터도 막 교체하고 있고 그게 아마 내신 세금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또 고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달러를 계속 주기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산다, 뭐 10만 원씩 산다 이렇게 해서 모았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달러가 물론 오르고 내릴 때도 있지만 저는 그냥 계속 산다는 마인드로 샀더니 결과는 좀 좋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망하는 거에 베팅하셨군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는 송희구 작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이 이제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긴 맞지만 두렵잖아요. 두렵죠. 혹시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토지를 투자하더라도 사실 이게 안 오를 수도 있다. 내가 잘못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이미 뭐 안 오른 것도 몇 개 있고요.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수업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수업료 치고는 좀 세지만 그래도 이 하락장이 있어요. 상승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한 지 한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하락장이라는 게 오히려 지금 좀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집값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또 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서 제가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하락장을 마냥 또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럴 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리셋을 해서 제대로 또 다시 또 사놓으면 또 다음번 상승장 때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이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계속 다시 또 결국에 이제 상승을 또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피할 수는 없거든요. 피할 수 없죠. 이걸 피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운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또 그 운이 계속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하락장을 겪지 않은 사람은 투자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 제 주변에 집을 처음 사신 분들은 시세를 진짜 매일 확인해요. 집을 샀는데 1시간 간격으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호가 좀 누가 낮게 나오면 막 열받아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자기의 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뭐 책에 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그때가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또 이럴 때는 또 많은 분들이 매수를 또 하지를 못하잖아요. 못하죠. 무서워서. 길거리에 피가 흥건한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춤을 춥니까? 그러다가 나도 칼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단순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투자니까.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건 남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나도 못 하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최근에도 보면 한 12월 1월 정도가 좀 저점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미 또 지나버리고 또 사실 그 사이에 또 반등했다고 해서 또 이제는 또 못 사고 또 뭐 이런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떨어질 거야 또 하는 분들도 또 있는데 또 뭐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또 이게 어려운 게 투자인 것 같아요. 참 결국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때 좀 잘 지켜보고 사람들과 반대로 좀 움직이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저자가 되게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우연히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으면 그 틈 사이에서 꽃집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꽃집에서 꽃을 다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평안해졌대요. 저 좁은 데서도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네. 코로나 한창 때 우리 막 방독면 쓰고 다니고 막 마스크 2개씩 쓰고 다닐 때 그때 미용실 하나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미용사 어떤 남자 미용사분이 머리를 되게 유유하게 자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이게 모든 게 멈춘 게 아니다. 결국엔 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떤 폭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죠. 사실 계속 사람들은 또 살아갈 거고 또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완전히 또 바뀌죠. 또 요즘에 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벚꽃 핀 거 보니까 또 언제 겨울이었냐는 듯 또 다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봄이 된 거 보면은 이 사계절이 또 바뀌듯이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무작정 또 계속 이렇게 이 분위기로만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성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항상 보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이 책 제목이 Just Keep Buying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하면은 그냥 닥치고 사 이건데 이 책에 무조건 사라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도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어떤 건가요? 일단 매도해야 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10%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현금으로 달러를 사가지고 현금의 비중이 줄어들면은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요걸 10%를 맞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냥 저금을 더 많이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든지 소득을 늘려서 현금 비중을 맞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뭔가를 팔아서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아까운 것들을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강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요? 근데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칙을 지켜라. 또 레이달리오 또 원칙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또 배분을 잘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정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해보시니까 좀 아쉬웠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판 게 올라서 느꼈던 그런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판 게 제가 시세를 확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시세를 확인해 버려가지고. 근데 판 게 떨어졌다면 왠지 판 게 더 다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저를 칭찬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킨 게 다행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왜 너무 많이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2번 물어보니까 바로 바뀌시는 사실 줏대가 별로 없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토지 투자를 하시길 잘하셨네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저도 팔고 나서 오르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팔고 나면 올라야 된다. 반대로. 그래야지 산 사람이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있어야지 내 걸 사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머리 꼭대기까지 먹고 팔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혹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 저한테 싸게 파실 생각 있나요? 지금 팔게요. 하나 제가 사세요. 제가 하나 시원하게 넘기겠습니다. 가져가시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인드인 게 저도 옛날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내가 끝까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도 내 걸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를 사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야지 내 걸 살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여지가 거의 안 보이는 단계 때까지 내가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결국에 못 파는 거잖아요. 못 팔죠. 못 파는데 나는 팔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못 파는 단계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거와 행동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팔 거라면 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여유치가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먹을 걸 좀 남겨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줘야 나도 기분 좋게 팔고 그 사람도 좀 나도 기분 좋게 사고 나는 다시 올라갈 게 많은 걸로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정석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다시 또 새로운 데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끝까지 쥐고 있다가 같이 타이타닉처럼 이제 침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됐었는데 세금이나 막 이런 것들 막 양도세를 막 80%씩 막 때리면서 뭐 못했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마음을 좀 지키시면 좋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오르는 거를 뭐 저는 뭐 그렇게 맞아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또 팔아야 되는 시기가 좀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자산으로 번 그 수익을 네. 이 현금화해서 네. 뭔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때는 팔아도 된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은퇴를 한다거나, 네,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자신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네. 그랜저를 산다거나, 네, 저처럼 소나타로 살지 그랜저를 살지 고민을 한다든지. 여전히 소나타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그랜저 정도는 사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랜저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랜저가요? 네. 차가 크다는 건가요? 비싸다는 건가요? 비싸기도 하고 사이즈도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아닌데 그랜저 정도는 사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사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팔 필요가 있을 때는 뭐 팔아야 되는 거,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최대한 사 모아라. 네. 그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의도다. 근데 아무거나 사라는 거 아니죠. 아니죠. 수익 창출 자산들을 네. 사라는 거죠. 소득 창출 자산.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이제 크게 정리하면은 이제 뭘까요? 일단 투자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정말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음마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20억인데 네. 20년 뒤엔 얼마일까? 이거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네, 이거 괜히 제가 네. 뭐 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욕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20년 뒤에는 진짜 최소 한 30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음마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수도권 부동산들은 이렇게 일단 분양가가 강북의 분양가가 10억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분양가가 2030년도 되면은 분양가 자체도 네. 기본이 15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32평짜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네. 그리고 굳이 막 상승장 하락장 너무 따지기보다는 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이 네. 책의 일단 요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상향하는 데 투자하고 이제 너무 시기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사 모으는 거.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적립식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 모으고 매수는 이제 좀 결단을 내려서 사고 매도는 이제 천천히 하면서 좀 모아가자라는 게 이 책의 좀 내용인 것 같고 저축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소득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그 원칙은 이제 당신은 뭐 이미 부자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비교하지 말라. 약간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순자산이 500만 원이면 네. 세계 절반 사람들보다 돈이 많다고 합니다. 세계 절반보다. 네. 그리고 맞아. 네. 네. 그리고 순자산 1억 2천이면 미국 중위 중산층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라고 합니다. 1억만 있어도. 네, 1억만 있어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1억 모아가지고 뭐 해요, 막 이러는데. 맞아요. 그 정도만 돼도 상위 10%예요.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우리나라가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5%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세계 10위권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네.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무슨 그 여행 유튜버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프리카 네. 갔다 온 분을 봤는데 진짜 좀 열악하더라고요. 많이 열악하죠. 네.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걸어서 학교 가고 하는 걸 막 봤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 아무리 태어나서 뭐 천재더라도 이 여건이 안 돼서 뭘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을 텐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찌 보면 행복한 일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우리는 대부분 근데 비교를 할 때 네. 아래는 안 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비교가 뭐 미국, 유럽 네. 뭐 그 정도니까 일본. 네. 네. 사실 일본도 경제 대국인데 엄청 대국이죠. 엄청난 대국인데 왜 우리는 일본보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일본보다 못한 나라가 한 200개국이 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일본보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봐도 뭔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과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발달하면서 특히 이제 방송 쪽도 그렇고 이제 너무 좀 기준들이 좀 높아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비교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고 네. 내가 얼마나 더 잘 돼서 옛날에 나보다 내가 더 발전하느냐 그것만 사실 생각하시는 게 좋은 네. 거죠. 남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더 발전하는지 그걸 차라리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 책에서 정리를 한 게 자신의 삶의 목적과 투자의 철학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제일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젊다는 건 이제 가능성인 거고,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 시간을 이제 돈으로든 뭐로든 바꿀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충전이 꽉 돼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노인이라는 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를 좀 다들 기억을 하시는 게, 그리고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니까 다시 진짜 20대도 이제 막 가물가물하고 다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20살로 가라면 가겠어요. 20살. 아, 저는 제대 후로 가고 싶습니다. 복학생으로? 복학생 3월로 가실 거야? 복학생 3월 대학교 그 뻘쭘한 시간대로 가실 겁니까? 복학하셨어요?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시간대로 가실 거야? 네.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신 모든 기억은 다 있고 다시 해야 돼. 다시 이 고생을 다시 해야 돼. 제 이 방송을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아내를 만난다는 전제 하에는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가시고 그냥 사셔도 되잖아요. 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가시려고? 혹시나 모르니까 가시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뭐 후회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사실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팅을 하려고. 미팅은 미팅대로 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시려고. 네. 미팅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 미팅 때문인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이유 아닙니까? 미팅을 위해서 모든 지금까지 이루는 걸 다 포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닌데. 뭔가 젊다는 거는 뭔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면 가장 오늘이 젊을 때인데 이 가장 젊은 날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대로 간다면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정해졌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설레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때를 좀 낭비했어요. 확실히 낭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그냥 하루하루 막 너무 좀 대충 살고 막 술 먹고 그냥 하루 그냥 째고 이런 날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인터스텔라처럼 야, 너 그러지 마.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듣질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80세가 넘은 빌 게이츠와 인생을 바꾼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저요. 나 79세야. 막 이런 질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나 쌍문동 사는 김학봉 할아버지 1세. 나 81세야. 이러시면 어떡하죠? 그런 분은 바꾸시겠지만 20살이다. 20살이면 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40살이라도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50살도 안 바꿀 것 같아요. 50이면 바꿀 만하지 않나요? 인생 마지막 불꽃 시원하게 한번 불태우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빌 게이츠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빌 게이츠와 안 바꾼다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0살이면 저는 안 바꿉니다. 20살은 80과 바꾸긴 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이 시간이 하루하루 그냥 낭비되고 있다는 거를 거꾸로 좀 체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 책에 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되게 멋있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성장주로 시작해서 가치주로 마감한다. 이게 좀 감동받았어요. 성장을 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마감한다. 이게 되게 뭔가 이 철학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성장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뭐 미미할 수 있지만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해서 나중에는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축이나 이런 부분은 뭐 한국적인 정서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읽으면서 그래 맞아 막 이런 생각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좀 짚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좋게 봤고 특히 외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읽혀가지고 되게 좋았다. 저는 그 요즘 들어서 네. 책을 좀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중간에 한때 책을 봐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되게 까분 거죠. 책을 많이 읽을 때는 어느 순간 책 보면 좀 비슷비슷한데 막 이런 네. 생각을 받았다가 또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시 또 책을 보니까 요즘에 네. 또 너무 또 좋더라고요. 네. 내가 또 몰랐던 부분 그리고 예전에 이런 책을 봤으면 아마 생각 못했을 텐데 요즘 또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시느라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이게 사람을 또 상대하고 새로운 일을 하면 네. 또 새롭게 또 뭔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요즘 또 느끼는 바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독서라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책을 쓸 때 진짜 몇 개월 동안 밤낮 없이 그냥 거기에 몰입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만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거는 네. 너무나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좋은 분들이 나름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립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를 내가 한 3-4시간 정도 만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값에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요즘에 책 잘 안 읽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지하철 버스 가도 아무도 안 읽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독서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 네. 또 이 책이 또 장점이 뭐냐면 요즘이 되게 뭐 반등기인지 하락기인지 보합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읽으면은 어떤 되게 믿음이 될 만한 지침서 같은 느낌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뭐 책 제목처럼 Just Keep Buying이라는 거 어찌 보면 확신에 찬 말이잖아요. 그냥 계속 사라라는 것처럼 그 뭔가 믿음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한 행동을 하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 논리 구성과 구조를 보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뉘앙스로 네. 제가 외국에 어떤 1000만, 1040만인가? 아무튼 1400만 그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를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 저스트 킵 업로딩이었어요. 계속 올려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저스트 킵 바잉하고 뭔가 이 매칭이 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을 이렇게 뭔가 사고 팔아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모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크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것이 결국에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게 결국 이 책의 요지고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송희구 작가님과 저스트 킵 바잉 닉 매기울리가 맞죠? 네. 닉 매기울리가 쓴 저스트 킵 바잉 책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송희구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